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윤책TV의 망명방송의 전윤책입니다. 사흘 전 김정은이 SLBM을 쏘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포에서 만들고 있다는 3,000톤급 잠수함, 이와 유사한 잠수함을 북한이 이미 실전 배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물속 바지선에서 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SLBM은 잠수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 이건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북한이 북극성 3형이라고 발표를 한 이번 SLBM이 중국제 G랑 이 JL2 미사일과 탄도 모양의 판박이라고 합니다. G랑보다 조금 작다고 하더군요. 중국이 기술을 넘겨주었을까요? 3년 전 북극성 1호는 탄도 모양이 뾰족했죠. 이번에 중국의 다탄도미사일 G랑 JL2의 판박이로 이번에 미사일은 약간 그것보다는 적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 10m 길이 정도입니다. 중국은 10월 1일 며칠 전이죠. 창군 프레이드에서 이 G랑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SLBM으로 우리 동해나 남해에서 도발한다면 우리의 패트리엇이나 사드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어미사일 체제는 전부 다 북쪽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응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북한이 안보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뭔가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요.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계속 승을 담보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도 내일 미국과 북한은 예정대로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안보리를 소집했을 미국이 지금 참 잠잠합니다. 트럼프는 하루 종일 무려 24건이나 트윗 멘션을 날리면서도 김정은이 SLBM에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급한 건 트럼프 쪽입니다. 스톡홀름에 가기 위해 어제 베이징에 온 북한 외무성 김명길이라는 자는 TV뉴스 화면을 보니까 아주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김명길은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어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했더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은 이미 뭔가 양보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아침 조간부터 밤 10시가 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화두는 역시 조국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에 또 하나의 특종을 내보냈죠. 정권사 직원 김모 씨의 정언을 특종했습니다. 정말 요즘 특종 경쟁 볼만합니다. 이 김 씨는 조국 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 정경심이 조국에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경심은 어제 황제 소환 대우를 받으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사실로 갔죠. 이 검찰은 지하 주차장에서 기자들까지 미리 내몰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조사조차도 건강 문제로 8시간 만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물론 조사의 날임도 거부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오늘 신문을 보면 지난번 조국집을 압수수색할 때 쓰러졌다던 정경심이 그 시각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데요. 이러니 조국씨 일가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로 들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정경심의 변호사는 입장문이란 걸 통해서 정경심이 젊은 시절에 추락사고로 뇌기능과 시신경장애의 문제가 있다면서 조사를 할 때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건 심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명색이 대학 교수까지 지낸 분이 그런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제 가슴이 좀 짠해지네요. 제가 좀 심한 겁니까? 검찰은 정경심이 내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경심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더군요.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슈퍼파워라는 한 단어로 그녀의 위용을 묘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국 정경심의 딸 조민이 오늘 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름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꼭꼭 숨어있던 그녀가 조민이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준 곳은 서울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조된 스펙인 표창장이나 인턴십 증명서 등이 모두 봉사활동이나 인턴 활동을 마치고 받은 것으로 위조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군요. 왜 제1제자로 이름을 올린 병량 논문조차도 자신이 직접 다 연구한 거라고 하지 그랬습니까? 요즘 정말이지 블랙 코미디 연습곡을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왜들 이러는지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니 이젠 어지간한 뉴스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일주일째 지독한 감기 몸살로 지친 탓도 있지만 하도 이러니까 제 신경이 둔탁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쇼가 벌어졌더군요. 숱한 쇼 중에서 한두 개 블랙 코미디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이 약사 출신이죠.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게 오늘 온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즐거움이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한 54만 명쯤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치료 비용도 한 2조 원이 지금 넘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또 환자 수도 증가하고요. 근데 그 치매하고 건망증이 다릅니까? 자, 의학적으로 네. 보면은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걱정한다면서 지난번 대통령 기록관 파동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언론이 일제히 문 대통령이 별도 기록관 추진을 비판을 하자 문 대통령은 없는 일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성희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 건립 계획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좀 챙겨야 한다고 비꼰 것인데요. 이 말 끝에 이 참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이 건망증이 초기 증상이라며 문 대통령을 치매 환자에 비유한 게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동윤 의원이죠. 이 대통령대로 건망증 아니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이며 인신공격이라고 흥분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간사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거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서구 선진 민주주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영국 같았으면요. 총리나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며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인 게 맞습니다. 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얘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원들 입을 봉해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죠. 김상훈 한국당 의원, 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고위직 낙하산 인사를 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늘 야당이 공격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낙하산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86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 365명이라고 하면서 이 낙하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죠. 그러자 국정감사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LH공사, 시설안전공단 이런 많은 공기업 고위직에 문 대통령 캠프 경력자가 상당수인데 일부는 정당 경력을 고의로 숨겼다고 폭로를 했죠. 여당이 반발한 이유는 이겁니다. 정당 경력만으로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전문성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한 말씀 드리죠. 저 같으면요,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낙하산 타는 일은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인사권이라고 하지만 공기업 임직원 자리 그 전리품 아닙니다. 자, 오늘은 동아일보 이기용 논설실장 칼럼 내용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짜릿합니다. 진보 가면 벗어 던진 친문, 좌파 몰락 예정판. 조국을 옹호하고 검찰을 압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연성과 원칙을 다 잃어버리고 진영 수장으로 자임한 것이다. 이런 날선 비판입니다. 공정인이 정인이 하는 것들이 진보 핵심 가치인데 그걸 짓밟은 조국을 수호하는 건 곧 진보 가치를
팽개친 패착이라는 것이죠. 이걸 내용 중에 아주 경청할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좌파는 소셜 내셔널리즘, 즉 좌파 민족주의로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인데 민족주의가 평등주의와 결합해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좌파의 폭발력을 민족주의와 평등주의의 결합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 제가 정말 오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조국 가족의 특권, 특혜, 위선이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것으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첫째, 민노총 등 우리 좌파 진영의 조직력과 동원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투쟁 노하우와 자금, 조직력 등 매우 탄탄한 물적 토대를 갖추는데 좌파 정권이 창출되면 행정부와 공공기관 간부직 진출과 프로젝트 수주, 지원금 등 좌파 산업이 생겨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꼭 태양광 사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 모든 대중 집회가 어떤 가치나 대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집회에서는 조국이 공정정의 같은 걸 짓밟았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나설 수 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이제 눈앞에 안개가 좀 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걸리는 건 이겁니다. 이용 논설 실장은 이 글의 결론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시대 정신과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진보의 가치를 팽개치는 우리 좌파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썼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세기 초중엽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에서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 팻말을 들고 나타나 불과 10년이 안 되어 90%가 훨씬 넘는 지지를 끌어냅니다. 이걸 보면요, 인간은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나약하고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밤이 깊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